지금부터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288번째 브리핑으로 공공급식 지원센터 준공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브리핑에 앞서서 우리 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제 저녁에 48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48번 확진자는 조천읍 신안리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대전시 55번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입니다. 6월 14일 청주 순복음보학교회 교도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동면 소재 유나이티드 제약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가족은 남편과 딸 분이십니다. 남편분은 이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딸은 지금 현재 제주도에 여행 중입니다. 제주도에 연락을 해서 오늘 중으로 좀 내려가요.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근무하는 유나이티드 제약은 오늘부로 직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접촉자는 물론이고 직원 전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와 인접한 대전에서 지난 15일부터 17일 사이에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에서도 12일 이후 논산, 아산, 계룡, 홍성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 55번 확진자는 우리시 고운동에, 그리고 대전시 59번 확진자는 우리시 종촌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는 대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시 확진자로 보고 우리시에서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접촉자들을 파악을 해서 검사를 실시해 주어 있는데 그 검사 과정에서 세종시 48번 확진자가 양성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 대전 51번 확진자의 남편이 우리시 부강 하이텍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졌고 또 검사 이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도 주말이나 또 휴일 중에 또 문화예술행사 일정 등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화예술 행사 일정도 취소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0일에 열릴 예정이던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역 특화 프로그램은 무기한 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4회 세종무용제 역시 장소를 변경해서 비공개 예선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대전시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 확산 양상도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방문 판매와 같은 시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시설은 물론이고 일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께서도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인 방역 봉사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를 봉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수도권과 대전시 의사례에서 보듯이 언제든지 재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생활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확보하고 공동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 차원에서 세종형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 부처와 또 국제경부기관 등의 구내식당에도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 급식 식재료 수급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품질의 편차가 있고 또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 즉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 급식만이라도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초중고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에 발맞춰서 공공급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세종형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이듬해인 2016년부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식재료 통합 수발주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우리 시 신도시 지역 4-2 생활권 지편리 지역에 213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면적 5,450제곱미터 규모의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이달 말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에는 집화, 선별, 저장, 공급을 위한 민관시설과 또 교육장을 배치해서 공공급식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먹거리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유초, 중고에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그동안 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한편 타시도 운영 사례와 성과를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식재료 통합 수발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가 모든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서 각급 학교에 공급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식재료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품질관리원, 축산물 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과 협력해서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의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일선 학교에 안전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농가는 농산물 수요처를 안전하게 확보를 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 시는 지역 농산물 30개 품목 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 60% 만족도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이름을 저희가 369 프로젝트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369 프로젝트를 실현해서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공공급식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급식 센터는 공공급식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개장 초기에는 우리 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급식 센터 운영 체계도 확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식재료 공급 업체들과도 상생 협력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에 식생활 교육관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건립과 운영은 저는 단순한 식재료 공급을 넘어서서 우리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로컬푸드 운동을 더욱더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로 시민들을 건강하게 하고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농식품부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소위 푸드플랜 완성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급자족도시 세종, 푸드플랜 명품도시 세종을 만들고자 하는 그 취지를 살피셔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민과 대화를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을 해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 시민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민선 3기 후반의 시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관심사나 현안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르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그룹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참석자 간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또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 다수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또 공유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먼저 다음 주부터 아마추어 청년 작가, 작은 도서관 연합회 등과 대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특별히 대화를 원하시는 이런 시민 그룹이나 또 읍면동들 대화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과 대화가 시민권 특별자 지시를 이끌어 나가는 효과를 상승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민들의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신문시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버스 전용차로 개방에 대한 질문을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에 거주하면서 대전으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 출퇴근 시간대 세종과 대전을 연결하는 도로는 교통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반면 도로 중앙에 위치한 버스 전용차로는 텅 비어있어 도로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버스 전용차로를 개방하여 일반 차량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시는 세종로 구간에 5개 노선을 그리고 구죽 세종로 구간에 1개의 BRT 노선을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BRT 노선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정시성과 신속성을 갖춘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은 가장 혼잡한 시간이 출퇴근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 버스 전용 차로를
폐지하게 되면은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리라 걱정을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가용 이용을 부추기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이 도로를 메우게 돼서 그렇게 되면은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정시에 정시성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져서 BRT 도로를 만든 의의가 훼손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BRT 도로 개방은 저희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버스 노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아직도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대전과 연결하는 BRT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전시와 적극 협의해서 버스 노선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고 시민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승용차 이용을 삼가해 주시도록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벌려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BRT 도로를 출퇴근 시간에 개방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채택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문진 기자님. 네, 뉴스핑 홍문진입니다. 예. 공공급식센터가 이제 드디어 준공을 하는데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가 좀 궁금한데 우선 여기에 지금 인원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고 투입이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제 이익이 나면 그 독립체산제로 할 건지 아니면 시에 부족시킬 건지 하는 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당초 계획은 학교 급식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 정부처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에도 식사들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 없는 거 하나 또 질문드리면 청춘조치원 사업 관련해서 한림제지 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지역이 조치원의 중심지고 또 앞으로 이제 동서 횡단도로가 개통이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동안 진행됐던 재생과 관련해서 일부 청년 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시민들도 직접 문화정원에서 조율하는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실 건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우선 공공급식센터 운영 체계는 일단은 우리 시하고 교육청이 직원들을 파견해서 좀 운영을 일단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보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계속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 텐데 일단 초기 단계에는 일단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원과 예산 부분은 자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운영을 해본 뒤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하는 것은 좀 더 운영을 해본 뒤에 판단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우선은 지금 학교 급식에 좀 중점적으로 중점을 두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히고 그러면은 정부청사 식당이라든지 정부청사 구내식당, 국제연구기관에서도 좀
로컬 푸드에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기관은 구내식당에도 좀 확대를 해가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학교가 좀 우선이니까 학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확대해 나가면서 이렇게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그 청춘저점 프로젝트 일환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한림재지, 옛 한림재지 공장터의 문화재생과 관련해서는 일부 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문화재생을 통해서 문화 공간을 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있는 건물 뼈대를 좀 활용해서 문화 재생을 하자는 것이 이제 기본 취지인데 실제로 이제 신축 건물보다도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청년들이 좀 원했던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모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뼈대, 또 지붕 이런 부분을 골조를 아주 튼튼하게 해서 그 공간을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좀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이 완료돼서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좀 자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것인지 하는 고민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는 그런 고민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 예술가들은 그동안에 이제 희망해 왔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 문제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이 이 공간을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나 또 문화예술과 이런 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참여해 오신 청년 예술가들도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많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것까지는 다 좀 정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도시성장본부장과 도시재생과 직원들 그리고 그동안에 원탁회의를 운영해 왔던 청년 예술가들이 다음 주에 만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꾸준히 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청년 예술가들 중심으로 해서 원탁회의가 쭉 운영이 됐는데 원탁회의는 아무래도 이제 청년 예술가들의 뜻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정 짓는다든지 이런 결정은 이 원탁회의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 또 주민대표 청년예술가 또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는 추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 하는 쪽으로 어저께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재희 기자님. 네, 디트뉴스 하채희 기자입니다. 이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시 도시재생 사업하고 뉴딜 사업이 현재 읍면 지역 여러 군데에서 진행 중인데요. 주민 의견 실험 과정에서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아직 주민도시 갖춰지지 않은 채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외부 용역사에서 사업을 맡아 진행하기도 하고 몇 년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대규모 예산만 쓰고 이제 지속성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또 시 재정 상황 봤을 때 시립 매칭 사업의 경우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대상 추가 선정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코로나 확진자 관련입니다. 48번 확진자가 청주 교회 기도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오는데 이분이 55번 확진자의 접촉자거든요. 그래서 이날 그 14일 교회에서 55번 대전 55번 확진자와 접촉해서 이제 감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14일 교회 기도원을 방문해서 방문으로 인한 감염인 건지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런 관련해서는 각각 역할이 좀 나눠져 있다. 역할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총괄적으로는 시 행정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계획을 확정짓는 이런 것들은 결국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도시 재생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든지 시행계획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그 용역사가 계획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역사가 만드는 이제 계획안에 대해서 그 용역사가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계획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또 마무리 짓는 확정 과정에서 이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가버넌스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간만 확보해 주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난 2, 3년 동안 좀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큐베이팅 사업 일환으로 원탁회의 같은 것도 좀 운영이 됐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림재지 문화재생 공간이나 이미 만들어진 조천 문화정원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춘조천 프로젝트는 대체로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목표 연도를 202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2년간 계획을 했고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단계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인프라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은 지금 이제 2단계, 3단계는 이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재생을 통해서 좀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도 기왕에 이제 발굴된 사업들을 좀 착실히 좀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이것은 어느 정도 좀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이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사업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획 기간 내에 완수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 48번 확진자는 대전시 55번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청주 순복음 보화교회에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55번 환자하고 48번 환자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도원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김조한 기자님. 예, 내외부 김조한입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과 좀 이제 동떨어진 그 번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에 행감 과정에서 모 의원으로부터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한번 지적받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본 기자가 운영업체하고 이쪽에 관계 이제 주무관하고 전부 다 양쪽으로 다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근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속 그 강릉 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그 결론을 내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잔디광장에 주차장 지하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되며 금년 겨울에는 여기 스케이트장이 설치가 될지 만약에 안 된다면은 다른 곳에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실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우리 집행부 시각이 우선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혹시 잘잘못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좀 일부러 통계 숫자를 부풀리기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을 만약 했다면 통계를 부풀렸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원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통계가 맞는지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받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양쪽 다 선의에서 비롯된 그런 일들인데 이제는 충분한 자료도 제공을 하고 그랬으니까 언론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디광장 지하 2층 규모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아마 그게 금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겨울에는 이 잔디광장에 스케이트장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케이트장 계속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 또 아이들 아이 가진 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의회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산 편성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겠지만 또 의회에서는 또 심의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시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좀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될 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 가지고 지금 아직 논의하기 전이라서 이 부분은 아직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예, 이병기 기자님. 예, 세종방송 이병기 기자입니다. 착공 1년 만에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가동을 하게 돼서 고마움이고요. 연구원에서 지금 줄곧 재개대와 같은 부분인데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뭐 인근도시와 비교하면 이제 뭐 농산물 도매센터 이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또 역할을 지금 센터가 하게 되는데 이 수산물 부분에 대한 건 학교 급식가 현재 우리 이제 관내 로컬 푸드로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급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역시 학교별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공동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찬 기자님. 서시장 김무철 기자입니다. 주재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그 세종 수동본부의 고위 간부가 지난해 총선에 개입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청원 요구가 있고 국민신문고에 영향을 제기되고요. 서시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본인 인터뷰 과정에서 그게 범죄가 되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전체 감찰을 벌이고 있고 세종시 선관위에서도 관심을 착수했습니다.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문지 기자님. 네, 로컬TV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3개월간의 그 운영, 시범 운영을 거쳐서 9월에 그 오픈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 뉴스. 네, 마이크 켜시고. 네, 안녕하세요. 뉴스 전열 기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지금 55번 환자요. 네. 그러면 지금 청주 기도원에서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하고 그제 대전에서 브리핑 위경역 안전구조 브리핑 중에서 들었는데 55번 환자가 49번하고 허를 좀 떼주시죠. 49번하고 대정동에 있는 수동매트 다단계라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소그룹을 4명씩이 모였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55번 학지가 그룹을 49분하고 같이 모여서 거기서 학지자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옆에 오렌지 타운에 그 다단계 매트 거기에서 또 확진자 거기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거기와 같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셨는데 브리핑에서는 청주 성공 기도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성공 기도원이 아니라 다단계 개정동 거기서 확진자가 49번으로 해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5번 역시. 근데 여기에는 지금 잘못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48번 환자가 우리 세종시 48번 환자가 55번 대전 55번 확진자하고 접촉한 곳이 기도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55번 확진자가 49번하고 접촉이 돼서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서 표에서 보시는 대로 대전 49번 확진자로 인해서 대전 55번, 대전 59번 이분들이 이제 둘 다 세종시 분들인데 대전 49번으로부터 감염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이 48번 확진자는 세종 48번은 대전 55번으로부터 그 감염된 겁니다. 네, 55번으로부터 감염됐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분이 청주 기도원, 순봉 기도원을 갔다고 그랬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예. 여기서. 근데 여기서 보도 자료 나오는 거다고요. 대전에서 무조건 발표하는 거다고. 대전 48번, 49번이 아니고 네네. 우리 세종 48번은 네네. 세종 48번은 대전 48번하고 상관없고요. 근데 대전 55번이잖아요. 대전 55번으로 인해서 이분이 지금 확진이 됐다고 그러는데 대전 55번은 49번에 대전 49번으로부터 됐단 말이에요. 대전 55번은 대전 49번으로부터 감염된 거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종 48번 어제 감염되신 분은 대전 55번으로부터 감염됐는데, 이건 이제 대전 49번은 아마 방문 판매 관련된 분 같고요. 네. 그리고 대전 55번은 대전 55번과 세종 48번이 만난 곳은 청주 기도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그 보건정책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거 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종 48번 이렇게 이것 때문에 55번, 대전 55번 확진자 예, 그러니까 대전 55번으로부터 감염이 됐는데 대전 55번을 만난 장소가 기도원이에요.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